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10강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12번부터 24번까지 2장의 튀넬의 입지교차 지대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인근 지역 성세 현상은 12회 나왔지만 뭐 이렇게 단일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문제고 가끔 지문 속에만 나오더라. 12번 문제를 보면 인근 지역 성세 현상 중 하향여가 상향여가가 자주 일어나는 단계. 인근 지역은 성장하다가 성숙하게 되고 그러면 늙어갑니다. 쇠퇴하고 완벽하게 이제 바뀌는 단계. 그래서 악화 슬럼으로 가는 단계. 그러니까 하향여가 현상이 일어나는 건 쇠퇴기나 천익이죠. 노후에 가니까. 그 성장기에는 상향여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된 것은 5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13번을 보기 전에 정리를 하자 이거죠. 지금 보시면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악화기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성장기는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해. 새로 개발되니까 투기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고소득층이 들어오겠죠. 상향여가. 집과 상승률이 최고다. 그리고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겠죠. 올라갈 테니까. 성숙기는 이제 지역 기능이 최고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가 수준이 최고예요. 높이가 최고다. 사례 가격은 잘 안 변하니까 안정적이니까 신뢰할 수 있고. 쇠퇴기는 이제 노후에 갑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하향여가가 시작되고 이제 고소득층 떠나고 저소득층이 들어오고 집가 하락 추세고 사례 가격은 이제 떨어지는 추세니까 상한선이겠죠. 천이기는 이제 하향여가가 가장 활발해요. 이제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집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상승이죠. 여기서 재개발이나 이런 걸 안 한다면 성장기, 성숙기로 돌아갈 수가 없고 악화기로 간다는 거죠. 자, 악화기는 이제 슬럼 직전 단계다. 자, 이런 내용이니까 간단할 거예요. 13번 문제를 봅니다. 인근 지역 성세 현상 관한 옳은 것. 1번 성숙기는 지역이 새로 개발되는 시기는 성장기입니다. 2번 지역 안정화된 단계는 성숙기고요. 3번이 맞아요. 쇠퇴기, 천이기에 지역 개선 없으면 악화 슬럼에 이르는 겁니다. 자, 4번 하향여가 현상이 가장 활발한 것은 쇠퇴기가 아니고 천이기고 5번 하향여가가 시작되는다 그랬죠. 시작되는 건 천이기가 아니라 쇠퇴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부터 24번까지는 효율적 시장에 관한 내용인데 14번은 26회 기출인데요. 사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복습이기도 한데 1번을 보면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 존재한다. 2번은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가격 왜곡이 나타난다. 이제 3번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아직 안 배웠어요. 지금부터의 주제가 할당 효율적 시장에 관한 주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요, 정보 획득 비용과 정보 활용 초과이윤이 같은 시장이다.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이 같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특정 정보를 돈 주고 사봤자 남는 게 없다. 더 남는 게 없다. 이게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지 남들보다 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획득해서 은밀한 거래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3번은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과소,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서 틀린 거예요. 그죠?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자, 4번은 거래 비용 증가, 5번은 개별성 비표준화 뭐 이런 거니까 쉬운 내용이고. 자, 문제 15번은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1번 미래의 부동산 가격을 측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미래 수익을 결정하는 요인보다 과거의 움직임.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 분석입니다. 정리를 바로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2번은 시장의 효율성에
특성인데 신속 정확히 반영된다 이런 말이 써 있고 3번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으니까 과대 과소평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4번 시장의 효율성은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5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중강성은 공개된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에요. 공개된 정보. 물론 공개된 정보 중에는 현재 공표하는 정보까지도. 자, 이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가격에 정확하게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고. 그래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가 이 주시장 이론이에요.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얘는 서서히 반영되니까 신속하지 않죠. 이건 지연 반응입니다. 얘는 정확히 반영하지 않죠. 과잉 반응입니다. 신속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반영되는 이 노란색 선이 효율적 반응입니다. 이렇게 효율적 반응을 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효율적 시장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본 게 파마라는 사람이 위크, 좀 약하다. 효율적 시장인데. 그래서 약한 정도는 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의 정보, 이 정보의 내용이 어디 정보까지가 이렇게 신속 정확히 반영되느냐 이 내용이니까 과거의 정보예요. 그래서 과거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정보 이용해봤자 소용없죠. 초과 수익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은 주로 이제 차트를 그려가지고 주가나 거래량 등을 보고 앞으로 향후 이게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를 예측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모든 정보가 지금 현재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왜곡돼서 반영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봤자 소용없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 정보를 이미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해도 소용없다 이겁니다.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시장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강성은 약성을 포함했다는 얘기는 과거 정보 다 반영되면 물론 하나 더 들어간다 이거죠. 공표된 모든 정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공표되고 있는 정보까지도. 그러니까 공개된 걸 가지고 분석해봤자 소용없다 이거예요. 기본적 분석이 펀더멘탈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래서 그 기업의 내재 가치 삼성전자 150만 원짜리야. 분석했어요. 공개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시장은 이미 150만 원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약성, 중강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면 과거 정보, 현재 공표되고 있는 정보, 혹은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면 미공개 정보까지도. 이거는 현재, 미래, 과거가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내부자 정보까지도 반영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부자 정보까지도 반영됐다면 어떤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석을.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지 전지전능한 시장이에요.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 가격에 다 반영되니까. 자, 16번을 풀어보시죠. 약성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현재 부동산이 과거의 시장 데이터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렇죠? 2번 과거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 자료를 이용한다. 기술적 분석에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3번은 그냥 통과. 연회검증 필터 기법 이거 통과. 어쨌든 약성효율적 시장을 검증해서 이 시장은 약성효율적 시장이구나 라고 하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4번 약성효율적 시장의 경우에도 기술적 분석은 유효하다 해서 틀렸죠. 기술적 분석 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정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미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를 활용하면 약성효율적 시장이라면 이게 반영이 안 됐겠죠. 그래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 혹은 정보 가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근접한 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반영, 정보의 완전성, 그렇죠? 2번
기술적 분석을 해도 초과 수익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강성에서는 이미 과거 정보까지 다 반영된 시장이니까. 3번, 시장 가치가 과거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이건 약성효율적 시장이 되겠고. 4번, 이 시장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매개로 하지 않는 한 초과 수익을 얻기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미공개 정보는 반영되지 않았죠. 중강성에서도.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에요. 5번, 공표되는 즉시 투자를 해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 4번만 맞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자, 18번입니다.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택지 개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토지를 매수해왔는데도, 이거 미공개 정보를 획득했는데도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미공개 정보까지 반영된 시장이다? 그럼 당연히 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렇죠? 자, 19번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가격에 신속히 반영된 시장. 그러면 강성효율적 시장인데, 강성효율적 시장에선 1번 기술적 분석, 2번 기본적 분석, 4번 내부자 정보 획득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5번 공개되지 않은 정보, 이거 미공개 정보죠. 4번이나 5번이나 같은 거예요. 그거 투자 분석해봤자 소용없어요.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수단 외에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맞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수단 외에는 적절한 투자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20번이에요. 할당 효율성.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은 임대료에 의해 매도자, 매수자 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동한다. 2번, 위험을 감안한 임대료 수익률이 다른 투자 대안의 것보다 높다면 자금은 계속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령 여기서 할당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금이 부동산 시장도 있고 뭐 채권 시장 혹은 예금 시장도 있고 주식 시장도 있다고 했을 때 2번의 정의예요. 다 위험이 존재하고 그 위험을 감안해서 자금들이 효율적으로 할당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번 지문에서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감안하고도 여기서 투자 대안보다 수익률이 높다면 당연히 예금, 주식 안 가고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온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3번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초과 이윤을 발생하도록 드는데 비용과 일참 할당 효율적이다. 이것은 할당 효율적 시장의 정의는 어떤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획득 비용과 그 정보를 활용한 초과 이윤이 같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 뜻이에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가령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했을 때 정보 획득 비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1억 원인데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2억을 벌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금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해요. 이쪽 시장으로 다 몰리죠. 누가 예적금 듭니까? 주식시장에 누가 갑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당 효율적이라면 이 지문이에요. 지금 3번 지문은 할당 효율적일 수 있는 거고, 그 말을 다시 하면 4번이에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가 가령 2억을 주지 않고서는 이 정보를 사지 못한다 하게 되면 가령 할당 효율적 시장이죠. 어느 누구도 싼 가격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렸는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불안정 경쟁이지 투기적 현상이다. 이거는 바뀌어 있어요. 앞뒤가. 지금 그 20번 문제는 8회 기출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써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도 보셨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투기적인 거죠. 사실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잘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이라서 투기적이다 이 말은 앞뒤가 잘 맞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성향에 따라 자금이 자본시장에 배분된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부동산, 예금시장 등의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이게 같아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라면.
부동산 시장이 못한 시장.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이 못한 이유도 이 두 번째 내용 때문이고. 자, 이 내용은 이제 금방 20번의 5번 지문에서 보신 내용이에요. 자, 21번입니다. 옳게 묶인 것. 1번, 기억, 효율적 시장 이론은 투자자가 시장 효율적이라고 믿지 않을 때 성립된다. 이거를 효율적 시장 가설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요. 과거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고 정확히 반영되더라. 혹은 지금 공개된 모든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격에 반영된다는 것은 분석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분석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가격이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효율적 시장이라고 믿으면 분석 안 해버리죠. 해봤자 소용없는데. 믿지 않아야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시장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중간성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니은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미공개 정보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공개 정보가 반영되지 있지 않아요. 가격에. 디귿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좀 치사하네요.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죠. 강성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그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건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왜냐하면 약성이나 중강성일 수는 있어요. 디귿, 그러니까 디귿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약성이나 중강성 시장도 있어요. 이건 효율적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디귿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라면 할 수 없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약성이나 중강성은 디귿 앞에 지문에 해당하니까. 따라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는 국어적인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리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미음은 부동산 시장은 현실적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격, 리을, 미음은 맞고 나머지는 틀리다. 자, 되셨고 니은 디귿이 틀렸죠. 22번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2의 기출이에요.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 이론이잖아요. 주식시장 이론에서 정보가 발생하면 가격이 급격하게 같이 움직여야 되죠. 동질적인 상품이니까. 삼성전자가 주식이 다 다른 거예요? 같죠? 그런 의미고. 2번 중강성은 기술적 분석 해봤자 소용없고요. 3번 강성 효율적 시장 누구든 어떠한 정보로 추가이익을 얻을 수가 없고요. 4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게 틀렸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획득 비용과 정보 활용 초과이윤이 같기만 하다면. 저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증권화 실거래 신고제가 있다는 것은 효율적 정보가 가격에 좀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빠르게. 그런 뜻입니다. 자, 23번, 24번은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혹은 정보 가치가 존재합니다. 자, 신도시로 개발이 확철될 경우 현재 가치. 지금 1년 후 토지 가격이 1억 1000이니까 현가 계수를 곱해야 되겠죠. 1 플러스 R에 0.1에 1 하면 1억입니다. 이게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1억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지정되지 않을 경우는 5,500만 원이에요. 지정되지 않을 경우 5,500만 원이라는 것은 자, 5,500만 원, 5,500만. 이것도 현재 가치로 하면 지정되지 않을 경우는 1.1 분의 1. 5천만 원이라는 거죠. 이 뜻은 지정되면 1억 원, 지정되지 않으면 5천만 원. 여러분 현재 가치로. 그런데 그러면 정보 가치 5천만 원이다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그 밑에 지문을 보면 확률로 이해하고 있어요. 확률로. 가능성이 반반이다. 될 가능성 50%, 안 될 가능성 50%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자 가중평균에서 5천만 원 더하기 2,500만 원 하면 7,500만 원에 거래되겠죠. 복권은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될 가능성 반영해서 7,500만 원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거래되는 불확실성에서의 가치와 확실성에서의 가치 차이 2,500만 원이 정보 가치다. 기꺼이 2,500만 원까지 주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24번 문제도 같은 문제예요. 24번 문제는 확실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8억 8천이에요.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서면 8억 8천 곱하기 현재 가치로 해야죠. 1년 후니까 1 플러스 0.1분의 1 현가계수를 곱하면 8억 원이 됩니다. 들어선다면. 들어서지 않는다면 6억 6천이에요. 6억 6천 이것도 현재 가치로 만들면 6억입니다. 답이 2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확률이 존재하죠. 자, 들어설 가능성은 60%고 그렇죠? 맞나요? 40%고 그럼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은 60%잖아요. 0.6. 자, 84, 32, 66, 36. 그러면 6.8억이네요. 6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현재는 6억 8천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확실하다면 8억이니까 최대 얼마까지 주고 살래? 라고 하면 1억 2천까지 주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답이 1억 2천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2장으로 와서 트윈N의 입지교차 지대론인데 자, 이것은 단일 문제로 나오기도 했지만 가령 뭐 이렇게 15, 16 단일 문제 23 그러니까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라 좀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1번을 보시면 트윈N의 지대 이론이에요. 자, 1번 위치를 고려하여 농촌지역 지대를 설명한 이론이고 2번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여기가 이제 지대고 입찰지대고요. 거리인데 입찰지대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멀어질수록 지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요. 자, 그리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작물에 따라 달라요. 작물에 따라 달라요. 이 때문에 동시원적 농업입지가 설명됩니다. 4번 농산물 가격과 수송비의 변화는 지대를 변화시킵니다. 가격은 이제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바로 이어 설명할 거예요. 트윈N의 이론은 고립국 모형을 가정하고 하나의 소비도시를 가정해서 입지교차지대론을 전개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보기로 합니다. 가정 자체가 고립국 모형이다 했죠. 하나의 소비도시 평야이고 수송수단은 마차였다. 입찰지대 정의가 가장 중요한데 토지 이용자가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니? 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15회 시험에서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이렇게 정의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 생산자의 총 이윤은 총수입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됩니다. 비용에는 생산비 외에 수송비가 들어갔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산비라는 것은 노동비, 원료비 뭐 등등이 되겠지만 이걸 본 거예요. 수송비를. 자, 그러면 정상 이윤은 뭐고 초과 이윤은 뭐냐 이거죠. 자, 총 이윤이 가령 5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데 가서도 벌 수 있어. 농업 안 해도. 이게 정상 이윤입니다. 가령 그것이 60만 원이다라고 하면 초과 이윤은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이윤이 존재하는 한 경작을 하지만 정상 이윤보다 미치면 내가 뭐하러 농업해요. 딴 데 가서 저희 노가다 하죠.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 이윤까지만이에요. 그 표현이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즉 40만 원까지 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상 이윤만 얻고 남는 나머지 금액, 초과 이윤을 모두 지대로 지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수송비가 있잖아요. 남는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 수송비가 더 커질수록 초과 이윤이 줄어들겠죠.
자,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커지니까 초과이온이 줄어들고 낼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한계지가 되겠죠. 만나는 부분은. 초과이온이 남는 게 없어요. 여기 넘어가서는 수송비가 많아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적자가 납니다. 정상이온을 까먹고 들어가니까 농업을 하지 않는다. 한계지입니다. 자, 그래서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감소되는 만큼 지대는 높아진다 이 뜻입니다. 되는 거고. 그러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시험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15회 때. 자, 입찰지대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랬는데 이 기울기는 작물마다 다른데 이 기울기는 자, 도심으로 갈수록 감소되는 이 지대가 증가하죠. 지대가 증가하는 이유는 수송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지대는 지대 곱하기 토지 이용량, 단위 면적당 지대에다가 그리고 감소되는 수송비는 몇 킬로미터 들어갔니? 거리에다가 그 킬로미터당 운송비를 곱하면 그 절약되는 수송비만큼 지대가 증가하더라. 직각삼각형의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즉 거리분의 지대가 기울기다 이거죠. 밑변분의 높이. 거리분의 지대로 이 식을 정리하면 자, 토지 이용량분의 한계 수송비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에 각 업종이 있을 텐데, 그죠? 그 업종마다 한계 수송비가 크면 기울기 커지는 거예요. 가파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적어지면 한계 수송비가 적어지면 완만해지는 거고, 토지 이용량이 작을수록 가파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생산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지대를 낼 수 있으니까 가파라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농업입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입찰지대 곡선의 모양이 다 다르다면 어떻게 됩니까? 쌀과 보리와 옥수수의 입찰지대 곡선 모양이 다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토지 이용자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는 여기 왼쪽 교차점에서 쌀에게 할당이 되고 그 다음은 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가장 높은 지대를 내는 게 옥수수입니다. 입찰지대 곡선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선을 연결한 곡선이고 농업입지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을 도시로 봐도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으로 봐도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구조에 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신선인 어떤 산업의 입찰지대 곡선이 결론 점선으로 변한다. 결론 완만해진다 이겁니다. 자,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하면 처음에 지대가 떨어지고 지대가 떨어져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지대가 올라요. 이렇게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심 지역의 집가는 하락하고 외곽 지역의 집가는 상승한다. 그죠? 교통이 발달하면. 그래서 한계지는 확장되더라.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소득이 증가해도 마찬가지죠. 가령 소득이나 인구가 증가하면 가령 말이죠. 원래 입찰지대 곡선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노란색이 상업용이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소득 인구가 증가하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교차점이 만나는 곳이 변했어요. 그러면 상업용은 여기까지였다가 상업용이 여기까지로 이렇게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이 되고 주거용은 마찬가지로 이 그림엔 없지만 농업용지를 잠식해 들어가서 도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은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입찰지대 뭐 계산 문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대를 구해봐라. 정상 이유는 0이라고 가정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자, 생산성이 킬로미터당 단위 면적당 100kg이 생산되고 가격은 쌀의 가격은 5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에요. 비용을 빼야죠. 비용은 자, 생산비 150만 원이고 플러스 수송비 이제 중요한 건 수송비입니다. 수송비 A지점까지는 5km죠. 5km. 여기다가 킬로미터당 수송비, 즉 한 개 수송비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20만 원. 그럼 100만 원이네요. 그럼 비용은 250만 원입니다. 자, 정상 이윤이 0이니까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자, 여기 남는 초과 이윤은 250만 원이에요. 그럼 250만 원까지 다 낼 수 있다. 그래서 지대는 25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례에서는 정상이윤을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초과이윤이 전부 250만 원이라고 본 거예요.
자, 3번 문제입니다. 튠엔의 입찰지대 틀린 것은 1번 시장과의 접근성, 즉 수송비가 지대를 좌우한다 이 뜻입니다. 자, 2번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은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곡선이고, 자, 아까 보셨죠? 그림을.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거고, 이랬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토지 사용자 입장,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순이익을 극대화한다. 자, 현대도시 공간적 배치도 설명할 수 있고, 4번 상업지역이 더 가파르다. 가파르다는 것은 기울기 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계 수송비가 크거나, 이게 기울기였죠? 토지 이용량이 작다는 거였죠. 분모가 적거나 분자가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심에 가까이 입지함으로써 없는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이익이 증가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은 더 높은 지대를 가파르게 낼 수 있다는 거죠. 5번 교통비용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입찰지대가 가장 높다. 반대죠. 최소가 되는 지점이 지대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이 틀렸어요. 자, 4번 문제는 이제 그림 문제인데 ABC 세 산업이 있다 이겁니다. 그림의 저처럼 세 산업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 1번 한 개의 시장만 존재하는 튠엔은 고립국 모형이었죠. 2번 A는 운송비 증가율이 B나 C보다 높다. 운송비 증가율이라는 것은 한계 수송비라는 거예요. 이 한계는 수학적으로 미분이고, 미분은 증가율을 의미하잖아요. 한계 수송비가 크니까 이렇게 가파른 겁니다. 3번 운송비가 감소하면 교통이 발달되는 거죠. 교통이 발달되면 교회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최접근지로 가는 게 아니라 C는 더 밖으로 나가요. 교통이 발달하면. 자, 4번 소득 증가, 교통의 발달은 도시 크기 확장시키는 거 보셨고, 5번 C의 토지 이용량이 다른 조건 일정할 때 한계 수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거고, 지금 보시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토지 이용량이 가장 큰 것이 가장 완만하죠. 기울기가 가장 작으니까. 그러니까 5번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3번만 틀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 지불용이 최대 금액, 도심으로 할수록 커진다죠. 우리 그림 보셨었죠. 2번은 분자 분모가 바뀌어 있고요. 3번 생산성이 크거나 한계 수송비가 큰 업종은 도심 안쪽에 입지하죠. 도심 안쪽은 가장 가파라야 되니까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 자, 도시 인구나 소득이 증가하면 입찰지대 곡선은 아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 보셨죠? 틀렸고 5번만 맞습니다. 5번도 사실 15회 문제를 바꿔 쓴 거예요. 농업용 토지 이용이 도시 외곽에 나타나는 것은 기울기가 낮은 거고, 기울기가 낮다는 것은 분자의 한계 운송비가 낮다든지 혹은 토지 이용량이 많은 거죠. 생산성이 낮다든지, 그죠? 생산성이 낮을수록 완만해지니까. 그래서 5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6번은 이제 기출 문제인데,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 튠엔을 응용한 거였죠. 그래서 1번 튠엔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확장시킨 이론이고, 2번 운송비는 도심으로 멀어질수록 증가하죠. 평균 생산비는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하고 한 거예요. 자, 3번이 쉬워요. 이게 최소 지불용액이 아니라 토지 이용자의 최대 지불용액 금액, 즉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까지 지불할 수 있다. 이게 입찰지대의 개념입니다. 4번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고, 5번 한계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지다.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크면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한계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이것도 그림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노란 실선이. 1번 상업용 부동산의 한계 수송비가, 상업용 부동산이 이 주거용 부동산보다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러면 한계 수송비가 크겠죠. 분자가 커야 되니까 1번부터 틀렸어요. 2번 도시의 인구나 소득이 증가해서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였고, 이의 결과 주거지는 상업용지로 전용됐죠. 이만큼 더 파고들었어요. 아까 그림 보셨고요. 4번 인구나 소득 증가는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도 증가시켜 농지 등을 전용하게 되겠죠. 도시가 확장한다는 논리예요.
입찰 대국선의 이 높이라는 것은 가령 이 노란색 높이라는 것은 최대 지불 용역 금액이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거나 가격이 높으면 더 많이 낼 수 있고 낮으면 덜 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이윤이라는 것, 초과 이윤을 계산해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이것이 총 이윤이 되는데 이 중에 정상 이윤을 빼고 남는 나머지가 초과 이윤인데 총 이윤이 클수록 초과 이윤도 커지겠죠. 총 이윤이 커지는 근거는 수입이 크거나 비용이 적은 거죠. 수입이 크다는 것은 생산성이 높거나 가격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5번 지문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만 틀렸어요.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2절과 3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